너 같은 돌머리가 은행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당장 이 자리에서 사직서 쓰고 나가! 지점장 백성훈의 고함이 영업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된 고객 응대 문제로 그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신입 행원 한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저지르지도 않은 실수에 대한 심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을 하라며 백성훈이 그녀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영업점 안에 있던 손님들까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모니터만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조차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심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절대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 사시나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보다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 한성그룹의 회장 한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 막내딸 한지우를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인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태주는 평소답지 않게 한동안 말을 아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아직 한 번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해 본 적이 없다. 지우는 아버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한태주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본사가 아니라 지방 영업점에서 신입 행원으로 일해보아라. 신분은 철저히 숨겨야 한다. 누구도 너를 회장의 딸로 알아서는 안 된다. 지우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현장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한태주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태주는 등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둘 중 누구에게도 그냥 자리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 이 자리는 누군가의 핏줄이라서 앉는 자리가 아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단호한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아버지가 후계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태주는 다시 몸을 돌려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다. 한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너는 후계 자격을 영구히 잃게 된다. 그 말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회장의 딸이라는 이름 뒤에서 보호받으며 자랐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모든 성취를 그 이름의 덕으로 여겼습니다. 지우는 그 시선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태주는 딸의 눈빛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오빠 한준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전략본부 부사장실의 불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영업점에서 일을 한다고. 그것도 신분을 숨기고. 준혁의 말투에는 가벼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웃음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줄곧 그녀를 후계 경쟁의 진짜 상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본사에 있어라.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 일이니까. 지우는 그 말 속에 담긴 오만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늘 그녀를 동생이라는 이름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같은 출발선에 선 경쟁자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익숙한 시선이 이번에는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차 대신 지하철 첫 차를 타는 연습을 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는 모두 옷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출근 시간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혼자서 지하철 노선을 갈아타는 일조차 그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보좌했던 비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혼자 가시는 거예요. 지우는 옷장 속 가방들을 바라보며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한지우라는 이름으로만 불릴 거예요. 그녀는 평범한 이름으로 평범한 서류만으로 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사팀의 누구도 그녀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지우는 지방의 한 영업점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영업점 거리는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출입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업점 안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먼저 다가와 그녀에게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입이시죠? 저는 김나영이에요. 나영은 밝은 표정으로 지우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그 따뜻함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 직원이 다가와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도현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도연의 말투는 담백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의 친절함에 안도하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때 영업점 안쪽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 백성훈이 출근하며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마감 전까지 실적 보고서 다시 정리해. 대출 서류 누락되면 책임자가 알아서 처리해. 직원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성우는 신입 행원인 지우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새로 왔다고. 인사도 제대로 못 받아본 채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성훈의 시선은 길지 않았지만 묘하게 불편한 무게를 남겼습니다. 그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 다른 직원에게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제 마감한 거 다시 확인해.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책임져야 돼. 직원들은 익숙하다는 듯 별다른 동요 없이 각자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구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이미 굳어진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나영은 지우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우리 지점장님이세요. 좀 무서우셔도 적응되실 거예요. 도연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지우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첫 업무는 단순한 창구 응대 보조였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손으로 고객의 서류를 받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빠르게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회장의 딸로 살아오는 동안 그녀는 늘 결과만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직접 서류를 만지고 숫자를 맞추는 일은 그녀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는 감각조차 그녀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오전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몇 번이나 같은 항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작게 웃으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첫 달에는 손이 떨려서 도장도 잘못 찍었어요. 지우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 고객이 대출 서류를 들고 창구를 찾아왔습니다. 나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응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뉴얼을 몇 번이나 확인하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고객은 그녀가 신입이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살짝 미간을 좁혔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맡기긴 좀 불안한데. 지우는 침착하게 웃으며 고객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중 서류의 한 항목에서 처리 순서가 어긋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우는 도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연은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해주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문제는 무사히 해결되었지만 그 짧은 지체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지우의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리 시간이 왜 이렇게 늘어진 거야? 지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손님 서류에 항목이 어긋나 있어서 확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백성훈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었습니다. 확인을 왜 내가 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신입이 일을 키우는 게 제일 문제야. 알아들었어. 영업점 안의 시선이 일순간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고객들도 흠칫 놀라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영은 안타까운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한 발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서류 절차상 확인은 필요한 부분이라. 백성훈은 도연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말을 잘랐습니다. 서대리는 빠져 신입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 도연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백성훈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지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나영이 먼저 지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저런 거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도연도 가방을 챙기며 지우의 옆을 스쳐 지나가다 작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겪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방법이 보일 거예요. 지우는 두 사람의 말에 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서 건네받은 그 작은 위로가 그녀에게는 의외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세계에서는 누구도 그런 식으로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영업점을 나서며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하루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퇴근 후 텅 빈 숙소에 홀로 앉아 그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낯선 무시는 생각보다 깊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도움을 청한다면 시작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안에 불을 끄고
한동안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이 정도로 흔들릴 거였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우는 다음 날 다시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영업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훈의 그 시선 끝에 단순한 신입 길들이기보다 훨씬 깊은 사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정은 머지않아 그녀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이었습니다. 백성훈의 그 시선이 그저 신입을 길들이려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며칠 지나지 않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가 끝나갈 무렵 영업점에는 한 고객의 항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객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담은 백성훈이 직접 처리한 건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큰 금액의 상담은 직접 맡아 처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을 굳히며 신입 행원을 호출했습니다. 한지우 씨, 이거 본인이 처리한 거 맞지? 지우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고객을 응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고객님 응대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훈은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 보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그는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려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정말로 지우의 4번이 처리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화면을 보고도 영문을 알 수 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영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전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곧 이상함을 느꼈지만 차마 지점장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현 역시 화면을 흘깃보고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슬쩍 바뀌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 앞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백성훈은 지우의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인 듯 더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 거야. 지우는 결국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심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앞에 두고 한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속에서 끌어올랐지만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가라앉히고 심할서의 첫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글씨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알면서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무거운 시험이었습니다. 지우는 심할서를 제출하며 속으로 작은 다짐을 새겼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부당함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성훈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일부러 지우에게 새로운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이거 오늘 안으로 끝내고 가. 서류 더미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지우는 자리에 남아야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본래 그녀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훈은 매번 그녀에게만 야근을 시켰습니다. 형식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결과만 내놓으라는 식이었습니다. 지우는 인터넷으로 양식을 찾아가며 밤늦도록 혼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텅 빈 영업점에 홀로 앉아 모니터 불빛만 바라보던 밤이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밝히는 순간 이 모든 시간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까지 그녀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와이프 생일인데 케이크 좀 사다 줘.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안타까운 시선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서 지점장의 차까지 가져다 놓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세계에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던 삶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격차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심부름이 한 번씩 더 이어졌습니다.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오는 일이나 개인 차량에 세차를 맡기는 일까지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부당함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오빠 한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버티고 있냐?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생은 사서 하는 거고 결과는 똑같을 텐데. 지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곧 마음 접으실 거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한동안 핸드폰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빠의 말 속에는 걱정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무시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고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며칠째 지우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지우에게 캔커피를 하나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힘들죠? 지우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지우는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형이 다른 지점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위에서 시키는 부당한 일을 견디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뒀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옛 기억의 무게가 묵직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형이 그렇게 떠나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해요. 지우는 그 말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우는 유난히 특정 대출 서류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를 고집했습니다. 다른 업무는 직원들에게 미루면서도 그 서류들만큼은 누구의 손도 거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보통의 지점장이라면 오히려 번거로운 서류는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지에는 평범한 고객명이 적혀 있었지만 액수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순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숫자 끝에 붙은 동그라미의 개수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숙소에 돌아와서도 그 서류의 잔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점장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서류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딸로 살아오며 그녀는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읽어내는 눈을 길러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직감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그 서류들의 흐름을 눈에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녀는 작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영은 점심시간마다 지우 곁에 앉아 일부러 밝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지점장님 저러는 거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나영의 말에 지우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신입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나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점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는 고객들이 있나요? 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 큰손 고객들이요. 그 사람들 일은 항상 직접 처리하세요. 지우는 그 대답에 마음 한쪽이 더욱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우연히 영업점 뒤편 주차장에서 낯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백성훈이 한 중년 남성과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남성은 작은 종이 가방을 백성훈에게 건넸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가방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훈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가방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황급히 넣었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이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의심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영업점에 출근해 전산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깊이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몇몇 항목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한도가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고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서류들에는 백성훈의 결제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중간 검토 단계가 통째로 생략된 흔적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도 당장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너무 빈약했고 확실한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은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도현과 나영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을 끝까지 파고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이 일에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되면 그들 역시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며칠 동안 혼자 고민을 거듭하며 신중하게 다음 걸음을 준비했습니다. 백성훈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는 더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부당함 너머에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머지않아 그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 앞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더 이상 혼자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목격한 장면도 전산에서 확인한 흔적도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끝까지 파헤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퇴근 후 도현과 나영에게 따로 만나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을 느끼고 곧바로 응했습니다. 세 사람은 영업점 근처 작은 카페의 구석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다른 손님들이 없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당했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의심을 차분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님이 직접 처리하는 대출 서류들이 좀 이상해요. 도현과 나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영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산의 처리 권한이 이상하게 제한된 계좌들이 있어요. 도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제 라인이 한 단계씩 빠져 있는 서류를 본 적이 있어요. 보통이라면 본부 승인이 한 번 더 필요한 금액인데요. 지우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의심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세 사람의 작은 의심들이 모이자 더 분명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이후 조심스럽게 각자의 자리에서 단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나영은 권한이 닿는 한도 안에서 거래 기록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계좌들의 입출금 흐름을 따로 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도현은 결제 시스템의 로그를 살피며 누락된 승인 단계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흔적이 남을까 싶어 업무 시간 외에는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백성훈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나영을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영은 황급히 화면을 끄고 태연하게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이 모아온 자료를 퇴근 후 숙소에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흐름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고객 5명의 대출 한도가 일반 심사 기준을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용 등급이나 담보 가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백성훈이 직접 상담하고 결제한 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영은 그 계좌들의 거래 내역을 살피다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출 승인 직후에 일정 금액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요.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 중 하나가 지점장님 명의의 계좌랑 연결돼 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백성훈의 이름이 예금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도현 역시 화면을 들여다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자료를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자취방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지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정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고객 5명의 대출 승인 날짜와 입금 시점을 정확히 맞춰봐야 할 것 같아요. 나영은 곧바로 권한이 닿는 자료를 다시 끌어모았습니다. 도현은 본부에 보고되지 않은 결제 누락 건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며칠 동안 세 사람은 퇴근 후마다 조용히 자료를 맞춰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영이 마침내 결정적인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5건 모두 같은 날짜의 지점장님 개인 계좌로 입금이 있었어요. 화면에는 대출 승인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금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금액은 매번 일정한 비율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비율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수료처럼 떼어간 돈이네요. 지우는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성훈은 신용이나 자격이 부족한 고객들에게 무리하게 높은 한도를 승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뒷돈으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결제 단계를 생략하거나 조작해 본부의 감시를 피해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백성훈도 최근 들어 영업점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영이 유난히 전산 앞에 오래 머무는 모습이 그의 눈에 걸렸습니다. 도현 역시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별다른 확신 없이도 괜한 불안감에 직원들을 더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요즘 다들 일을 왜 이렇게 늦게 끝내? 그의 신경질적인 말투에
영업점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자료를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막연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치밀한 비리였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부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나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알려지면 우리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모른 척하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모른 척해서 후회한 적이 있어요. 지우는 도연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이라도 멈춰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나영도 두 사람의 결심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끝까지 도울게요. 세 사람은 그날 이후 더욱 신중하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의심스러운 계좌의 거래 내역을 따로 안전하게 백업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녀는 자료를 개인 외장 저장 장치에도 따로 옮겨두었습니다. 도연은 결제 누락건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각 건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거쳐야 했을 단계까지 함께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자료를 종합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대출 승인 날짜와 입금 시점 그리고 빠져나간 금액의 비율까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는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을 만들어갔습니다. 백성훈이 빼돌린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5건의 사례만으로도 일반 직원의 몇 년치 연봉을 훌쩍 넘는 액수였습니다. 지우는 그 액수를 보며 다시 한번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는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우는 또 다른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는 순간 자신의 신분 역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는 이만큼 중대한 사안을 정식으로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는 본사 감사위원회조차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갈림길 앞에서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신분을 밝히는 순간 그녀는 후계 경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달간 그녀가 견뎌온 모든 시간을 스스로 무효로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빠 한준혁의 비웃음 섞인 얼굴이 떠올랐고 아버지가 내건 조건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일을 덮어두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후계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결국 이런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녀는 도현과 나영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제가 책임지고 이 일을 끝까지 밝힐게요. 두 사람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적절한 때가 언제예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여야 해요. 며칠 후 본사에서 정기감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영업점에 전달되었습니다. 공지문은 평소와 다름없는 형식적인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뜻밖의 소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훈이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차기 지역 본부장 승진 후보로 소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업점 안은 그 소식에 잠시 들썩였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우는 그 공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리로 쌓아 올린 실적이 오히려 그를 승진의 자리로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녀가 모아온 진실을 세상에 꺼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도현과 나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지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본사 대회의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각 지역 감사위원들이 긴 테이블을 가운데에 두고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새벽 일찍 일어나 며칠간 정리해온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현과 나영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확인하며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미리 짜둔 계획대로 따로따로 본사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본사 직원들 뒤편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입 행원이 참관할 수 있는 자리는 원래 없었지만 그녀는 사전에 작은 핑계를 만들어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한태준 회장과 한준혁 부사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여유로운 얼굴로 옆자리의 임원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2달 전 자신에게 던졌던 오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그 말이 이 순간만큼은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잠시 후 사회를 맡은 임원이 오늘의 주요 안건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역 영업본부 승진 후보 추천 안건이었습니다. 이번 지역 본부장 후보로 백성훈 지점장을 추천합니다. 회의실 안에 옅은 박수가 흘렀습니다. 백성훈은 단상 앞으로 나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실적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누가 보아도 인상적인 성과였습니다. 대출 실행 건수와 수신 증가율이 다른 지점들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감탄하는 듯한 작은 탄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 사람과 짧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우는 그 화면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3명뿐이었습니다. 사회자는 발표 끝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천은 전략본부 한준혁 부사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신 안건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순간 한준혁에게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실적은 알아봐야죠. 지우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가 백성훈의 뒤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비리가 단순히 한 지점장의 일탈이 아니라 더 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멈춘다면 모든 것이 다시 묻히고 말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잠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구도 신입 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입을 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수군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신지 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행원 한지우입니다. 방금 발표된 실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울 수 있도록 사회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임원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간의 정적 끝에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화면에는 대출 승인 날짜와 입금 기록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5건의 대출은 모두 정상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승인 직후 일정 비율의 금액이 지점장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빠르게 화면과 백성훈 사이를 오갔습니다. 백성훈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누가 이런 걸. 지우는 그의 말을 가만히 가로막았습니다. 전산 로그와 결제 기록을 그대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필요하시면 원본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현과 나영도 미리 약속한 대로 추가 자료를 감사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자료를 살피며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군요. 백성훈은 다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 그가 보여주던 위세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준혁은 그 광경을 보며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추천한 인물이 회의실 한복판에서 비리 혐의로 추궁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입지에도 흠집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신입 행원의 말만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지우는 오빠의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그 순간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한태준은 깊은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둘 사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바로 내 딸이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한태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지우는 지난 2달간 신분을 숨기고 이 지점에서 신입 행원으로 일해왔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이 진실을 밝혀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백성훈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괴롭혀온 신입 행원이 누구였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한준혁은 말을 잃은 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충격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2달 전 동생에게 던졌던 비웃음 섞인 말들을 떠올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현과 나영도 그 순간 자신들이 함께 해낸 일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을 받으며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누구의 그늘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한동안 자료를 다시 살핀 뒤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즉시 정밀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동결하고 책임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겠습니다. 백성우는 끌려가듯 회의실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지우를 향해 원망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준혁은 회의실을 나서는 백성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태주는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우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2달간 흘린 땀과 눈물이 그 한마디로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준혁은 끝내 동생에게 다가오지 못한 채 먼저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우는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가족 사이에 남겨진 무거운 숙제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도현과 나영은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나영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지우는 2 사람을 바라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거예요. 지우는 회의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달간 견뎌온 모든 순간이 비로소 의미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운의 비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오빠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이후 본사는 즉시 정밀 감사팀을 꾸려 백성운의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난 사실은 처음 지우가 발견했던 5건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백성운은 지난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수십 건의 대출 한도를 조작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챙긴 뒷돈의 총액은 본사 임원들조차 놀랄 만큼 큰 규모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받은 돈의 일부는 해외 계좌로까지 흘러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팀은 그 흐름을 추적하며 점점 더 복잡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영업점 안에서도 그가 평소 보여주던 위세와는 전혀 다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그제야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함의 실체를 또렷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 고객들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중 한 고객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대출을 권유받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지점장님이 끝까지 밀어붙이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 진술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숫자로만 보였던 사건 너머에 실제로 다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성우는 마지막 발버둥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영업점에 몰래 다시 들어와 관련 서류 일부를 폐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안 시스템이 강화된 뒤였고 그의 움직임은 곧바로 포착되었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파쇄기 앞에서 서류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오해라니까요. 그는 끝까지 발버둥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산에는 삭제 시도 기록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또 도현과 나영에게 따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하듯 부탁하더니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적당히 마무리하면 너희들한테도 좋게 해줄 수 있어. 도현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정직하게 받아들이세요. 백성우는 그 대답에 분노하며 협박조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흔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영 역시 더 이상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통화 내용을 빠짐없이 감사팀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백성우는 해임 결정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영업점 안의 분위기는 묘한 해방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어깨를 펴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먼저 지우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너를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 지우는 오빠의 그 말이 쉽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같은 편이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거리가 그 짧은 악수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다리 하나는 놓인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2달 전 처음 조건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한태주는 딸을 보며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사로 돌아올 생각은 있느냐?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곳에 있고 싶어요. 아직 제가 더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한태주는 그 대답을 듣고 옅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지우는 그 말에서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인정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은행은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대출 승인 과정에는 다단계 교차 검증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지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대폭 낮아졌습니다. 윤리 경영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익명신고 채널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지점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 체계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누구든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안전하게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지우는 신분이 공개된 이후에도 본사로 곧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같은 영업점에 남아 평범한 행원으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에 어색해하던 고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편하게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로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예전 백성훈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던 방식과는 정반대로 신중하고 차분한 상담을 고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한 조건이 보이면 그녀는 솔직하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그녀를 의아하게 보던 고객들도 점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점점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저 행원분한테 상담받으면 마음이 편해요. 한 단골 고객이 건넨 말에 지우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녀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도현과 나영은 여전히 그녀의 가장 가까운 동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가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의 일들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그때 진짜 다들 식겁했었는데 나영이 웃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도연도 옅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도연은 그 사건 이후 오랫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던 형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형한테 이번 일 얘기했더니 한참 울었어요. 진작 누군가 그렇게 나서줬으면 형도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연의 오래된 상처가 이번 일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은 듯 했습니다. 얼마 후 본사는 과거 비슷한 사례로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재조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연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전했습니다. 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비로소 오래된 죄책감의 일부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영도 진지한 얼굴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또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끝까지 묻혀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우는 점점 더 신뢰받는 금융 전문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녀는 후계자라는 이름보다 한 사람의 행원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마침내 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그 영업점에서 배운 진심이었습니다. 오빠 한준혁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가끔 함께 식사를 하며 회사의 미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경쟁자에서 시작된 관계가 서서히 신뢰를 쌓은 동료의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본사 사무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결국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우와 그녀의 동료들이 함께 만들어낸 용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